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의 북쪽 끝, 그동안 얼음으로 막혀있던 바닷길이 열리면서 세계 물류 지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 글로벌 물류 운송 재편 속에서 북극 항로가 새로운 해상 항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북극 항로와 가깝다는 점에서 과거부터 그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북극 항로의 의미와 함께 강원도는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의 이성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미래강원연구소 노승만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성우 박사님, 북극 항로는 어디를 지나가는 길인지 항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북극 항로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항로는 이제 북동 항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동북아에서 북유럽으로 가는 지역 항로를 이야기하고요. 대부분의 항로가 동해를 거쳐가지고 러시아 쪽을 경유하게 되는 항로를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이제 북극 항로 중에서 북서 항로라고 있는데 이 항로는 아시아에서 캐나다 북쪽을 통해 가지고 북미로 가는 항로를 말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만약에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내린다면 북극점을 찍어서 관통하는 항로가 생기는데 이 항로가 생긴다는 건 아마 지구에 큰 기후적인 변화가 생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뭐 보통 사람들이 언급하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항로는 북동 항로, 즉 러시아 연안을 통과해서 북유럽으로 가는 항로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극해를 통과하는 항로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최근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빙 속도가 상당히 이제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북극 항로의 성공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성호 박사님, 그러면 지금 북극 항로가 지금 이 시점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미 2010년 전후부터 북극 항로가 주목을 받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주목을 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북극 항로가 지금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의 대체 항로가 된다는 부분에서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입장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수출 길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대체로 북극 항로 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덧대어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주로 자원을 수입해서 가공하는 가공무역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원자재의 다수가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부분이고 또 러시아에서 현재 수출하고 있는 이 에너지 자원, 광물 자원들이 북극해 지역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이 북극 항로를 지금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존 항로, 그러니까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이제 항로를 말하는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북극 항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전략적 의미, 잠재적 가치 어떤 점에서 크다고 보십니다. 혹시 노 박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그 항로가 아무래도 물동량의 그 이점을 살려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도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도 물동량과 물류비의 절감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함으로써 수에즈 운하를 갈 때 소말리아 해적 같은 해적을 만나게 되면 물동량 자체가 아예 정지되고 뭐 이런 사태가 우리 몇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항로의 다변화에 또 의미가 있고 또 하나가 그 에너지 이 망을 하나를 구축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치가 아무래도 에너지망에 대한 가치가 가장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박사님, 이제 우리가 보통 기존 항로보다 다른 항로를 선택할 때는 사실 경제적 리스크를 가장 많이 고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멘 반군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군사적 위협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사실 이제 북극 항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것보다 그 기간이 그다음에 시간이 거리가 짧아서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북극
이쪽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수에즈 운하, 그러니까 남방 항로보다 북극 항로가 유리하다는 게 이제 거리적인 단축 효과거든요. 실제 거리로는 7,000km, 그리고 시간으로 한 10일 정도, 부산항 기준입니다. 이 정도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단축 효과가 11일, 그리고 중국이나 이쪽 하면 또 단축 효과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건데, 다만 이게 이제 조건이 남방 항로와 같은 해상 조건을 전제로 한 부분이라서 이 단축 효과는 이제 북극의 기후나 여러 가지 세빙선의 어떤 뭐 운영 상태라든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이론상,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거리상으로는 7,000km에서 10일 단축하는 게 지금 사람들이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경제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항을 중심으로 보면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로테르담, 암스테르담까지 가는데 거리가 22,000km, 그리고 이제 날짜로는 한 44일, 45일 정도 걸린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돼 있거든요. 이제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은 거리는 한 15,000km 정도, 네. 기간으로는 한 25일 정도 내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멀한 경우에. 네, 네. 자, 그러면은 뭐 경제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 겨울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이 1년 365일 중에 며칠을 운영하는가, 정지선 운항이 가능한가 하는 거가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7월부터 한 11월, 그러니까 약 한 4, 5개월 정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방 항로 같은 경우는 365일, 12개월을 운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항로의 어떤 정시성, 특히 컨테이너 기준으로는 정시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항로는 5개월밖에 운영을 못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경제성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고, 두 번째, 꼭 이 기간뿐만 아니라 선박이 가면서 중간에 항만들을 기항을 하면서 갑니다. 거기서 화물을 싣고 내리면서 돈을 버는데, 이 지금 북극 항로 지역은 우리 이제 강원도를 포함해서 뭐 예를 들어서 북한, 그리고 극동 러시아 쪽에는 항만들이 있으니까 싣고 내리고가 가능한데, 이제 북극 항로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런 항만들이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경제성 부분에서 아직까지 퀘스천이 있어가지고 많은 민간 해운 선사들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북극 항로를 통과하는 지역 상당 부분이 지금 러시아 관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극해를 통과해야 되니까요. 국제 정세의 영향을 피해가기가 어려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한러 관계가 또 좋지 않은 상황이고, 또 그리고 이제 한국의 대러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도 있고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 러시아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러시아를 얘기하게 되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러시아가 지금은 전쟁에 몰두하고 있어서 지금 뭐 이런 북극 항로에 대한 아마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은 그 푸틴이 이제 대통령 집권하면서 그분들이 극동,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신동방정책이라는 거를 그분들이 폈어요. 그래서 2016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셈,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를 했죠. 거기서 동방경제포럼인가를 아마 개최를 해서 우리나라 그때 박근혜 정부 때인데 가서 참석해가지고 이제 이 북극 항로에 대한 우리 막 관심도가 되게 높았었죠. 결국엔 그때 이후로 러시아에서도 보니까 2030년까지 1억 톤의 물량을 극동 지역으로 통해서 이제 무역을 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에너지 자원의 그 루트를 하나를 더 개척한다는 차원에서 이쪽 블라디보스톡이 중요했고, 또 이 북방 항로가 상업화를 위해서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서도 더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지만 그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그 항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더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뭐 해외, 뭐 우리나라 많은 이제 국가나 우리나라 자치단체들이 이제 북극 항로 시대를 이제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국제적인 변화 흐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기 북극 항로와 연계되어서 이게 좀 많은 민감한 지정학적 이슈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 북극 항로가
러우 전쟁 이후부터 그 전까지는 이제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 일본이 이제 활용을 하려고 시범운행도 하고 했었는데 러우 전쟁 이후 이제 제재가 들어가면서 중국의 독점 무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극 항로 우리는 이제 상용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중국은 22년, 23년, 24년 계속 10회, 15회, 23회씩 선박들을 운송을 했고요. 또 그 이유가 이미 북극권에 러시아에 있는 광구에 LNG라든가 원유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어내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재를 받으니 수출을 해야 되고 수출을 할 수 있는 주요 대상 국가가 중국 그리고 또 인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매우 또 민감하게 북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중국이 이제 북극을 올라가지고 자원을 확보하면서 거점 항만들을 개발하려고 투자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그 투자 계획에 따라서 그 지역이 경우에 따라서는 안보와 관계되는 전략적인 군사 기지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 계속 트럼프 이익이 들어와서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권을 이야기한다든지 그게 일종의 이제 경제를 넘어서서 안보화하고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또 복잡한 관계는 또 러시아랑 미국이 결이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미국도 지금 트럼프 정부 2기에는 계속해서 셰일가스라든가 석유를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친환경 전략보다는 화석 연료로 회귀하는 걸 좋아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똑같아 보니까 사실 지금 러우 전쟁에서 계속 미국이 은근히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서 빨리 종전을 시키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러시아의 북극에 있는 광물 자원, 에너지 자원들 수출을 하는 게 반사 이익으로 미국이 자기 석유 자원을 팔 수 있고 알래스카에 있는 가스나 원유를 파는 이런 또 니즈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양자가 아니다. 다자가 또 각각의 이익에 따라서 안보,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꼬여 있는 게 지금 북극 항로의 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뭐 대미 관계 엄청 중요하지만 이제 한러 관계, 한중 관계, 심지어 이제 한일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야 앞으로 이제 북극 항로도 우리들에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정부, 국내 자치단체들의 북극 항로 추진 상황 혹은 이제 정부에 대한 정책적 대응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성호 박사님. 사실 그 북극 항로에 대해서 첫 번째 이니시티브를 잡아온 곳은 이제 부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북극 항로를 소위 말해서 이제 제일 먼저 그 폭축을 터뜨렸고요. 그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제 동남권에 있는 항만들이 또 관심을 연달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북극 항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벌크 화물, 즉 에너지나 광물 자원들을 수송해야 되는데 부산항은 컨테이너 전용 선석밖에 없어서 그 초기에 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포항 그리고 울산 그리고 여수, 광양항이 더욱더 이 북극 항로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철강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러시아산 철광석이라든가 석탄들을 가져와서 저렴한 원자재를 가지고 생산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자기들이 이제 북극 해운 정보센터 같은 것들을 유치하겠다고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원래 이 에너지 허브를 주창했던 항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가스라든가 그다음에 원유 그리고 화학 제품들을 가공해서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여수, 광양도 동일한 성격으로 철강과 석유화학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과거에 러시아산 원유들이 광양으로 들어와서 STS라고 해서 ship to ship이라고 해서 해상에서 환적해서 원유를 배에서 배로 실었습니다. 이 경우에 배가 암벽에 붙어서 싣게 되면 엄청나게 코스트가 드는데 배에서 배로 옮기게 되면 엄청나게 비용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런데 광양이 이게 만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안 되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러시아 쪽에서도 광양항을 이용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 쪽에서 지금 각각 세 개의 항만들이 오히려 부산보다 포항, 여수, 울산 쪽에서 지금 북극 항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걸 위해서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아니면 러시아의 로스아톰 같은 북극 항로 전담 기관한테 접촉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포항항, 울산항 뭐 이런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요. 노 박사님, 강원도도 사실 과거에 북극 항로에 대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전략이나 계획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지금 이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 강원도 큰일 났구나. 그렇죠. 우리가
북방 경제를 얘기하고 북극 항로를 얘기했던 게 한 15년 전부터 시작은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강원도는 관심 정도를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해항에 있는 동해시가 북방 경제 중심 도시를 선언하면서 아시겠지만 극지연구소를 방문해서 이제 아라온 제2 아라온호를 유치하겠다 이런 거를 표명을 하면서 뭐 극지연구소도 방문하고 관심을 많이 보였었어요. 근데 이게 기초지자체에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중앙정부라든가 그 해양수산개발연구원 같은 데랑 접촉은 그렇게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동해시는 그 이후로도 아시아 유럽 아셈이 열리는 2016년 블라디보스토크에 열렸을 때 그때 북방 물류 연구 지원 센터인가를 개소를 했었었죠. 그 정도로 동해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가 지금은 약간 소원해진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부산이라든가 울산, 포항 이런 데는 이제 막 진도가 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재직했던 강원연구원에서도 북극 항로 때문에 우리가 사하공항을 방문 계획을 세우고 비용까지 지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만이라든가 TS를 한번 경험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 세월호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소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아마 지금까지 강원도는 아직 북극 항로에 대한 진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의 북극 항로 정책 다소 정체돼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추진 동력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자치단체 입장에서 이런 동력을 얻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강원도와 같은 이제 자치단체에서 세력이 약한 곳에서 뭐 부산이라 포항, 뭐 광양항하고 이렇게 경쟁하기에는 동해시의 또 여력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원도가 의탁할 수 있는 곳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의지해야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이점을 좀 활용한다는 그거 하나 이외에는 없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쟁하고 있는 부산이랑 포항, 뭐 울산, 광양 여기보다도 10배의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경쟁의 대상이 되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 특히 국회의원분들의 관심 이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상황이죠.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박사님이 전문가로서 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요즘 노 박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긴 합니다만 방법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그 단축 효과가 11일인데 기준이 부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예를 들어서 동해나 속초 기준으로는 11일이나 12일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로 이제 부산에서 이 속초나 동해까지 올라오는 기간 하루 정도 잡으면은 그만큼 더 짧아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우선 경제적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북극 항로가 지금 우리가 지금 끝단에 있는 환상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북극 항로가 되려고 그러면 남북에 있는 특히 북한에 있는 동해에 있는 항만 그리고 극동 러시아에 있는 항만들하고 연결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이 북극 항로가 정상적인 그러니까 남방 항로처럼 상용화로 이어질 거예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이 환동해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고 환동해 지역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넓은 면적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데는 강원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있는 강원도가 이제 수도권하고 연결되는데 이 배후 교통망이 별로 안 좋았는데 제가 어제도 여기 강릉을 오면서 KTX 타고 오니까 뭐 거의 2시간도 안 걸리게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뭐 속초도 동일하고 또 이제 부산에서 여기 어디야 동해 뭐 강릉까지 철도도 연결이 돼 있고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북극 항로의 궁극적인 접근이 아니라 극동 러시아하고 연결을 통한 초기의 마중물 역할로서 강원도 역할이 더욱 클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가 계속 컨테이너 항로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저는 카페리 같은 것들이 더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카페리는 절반이 화물이고 절반이 여객 내지는 관광객이죠. 그러면은 이게 극동 러시아 지금 뭐 이미 뭐 DBS라든가 동해에서 그리고 속초에서 항로들이 연결이 됐다 끊겼다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어서 이제 뭐 훈춘 그다음 블라디보스토크 나아가서 북쪽에 있는 뭐 저기 캄차크까지 계속 연결이 되어 나간다면 거기에 유입되는 화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수도권으로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 강원도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광 크루즈 같은 포인트들을 조금 더 타겟팅을 해가지고 활성화시킨다면 제 생각에는 이미 여기 가지고 있는 기반하고 또 뒤에 배후지가 수도권이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화물 중에 거의 60, 70%는 결국은 어떤 항만을 통하든 수도권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가장 빨리 수도권을 접근할 수 있는 바다
갓길로 물론 중국 쪽이라면 인천이겠습니다만 이 동해를 탈 경우에 북극 항로를 탈 경우에는 강원도 항만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강원도가 전략을 수립한다면 저는 뭐 100%는 아니지만 꽤 괜찮은 그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류 70%는 이제는 수도권에서 다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가고 들어오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항만, 뭐 인천 쪽을 제외하고는 동해안 지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 예. 노 박사님이 이제 교통 인프라 전공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동해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너무 늦죠. 아, 늦습니까? 너무 늦죠. 아니 우리가 이제 동해선 철도를 보더라도 40km를 완공하는데 16년이 걸리고 막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해안 축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수도권에서 동해까지 와야 되는 그 철도도 지금 영월에서 끊겨 있는 상태죠. 영월에서 이 삼척까지 와야 되는데 고속도로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 강릉을 거쳐서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서 물동량이 인천으로 가건 경부축으로 해서 부산으로 가건 이 시간 절약을 우리 동해축으로 오면은 그 거기 꽉 막힌 길에서 그 물류비가 낭비되느니 뻥 뚫린 동해 쪽으로 오면은 이제 그 육상 물류비가 절감되는 그 효과도 상당하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는 지리적 이점을 계속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도로나 고속도로나 철도가 동해항 쪽으로는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지금 고속도로나 철도가 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걸 좀 인식을 하고 경제적 타당성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큰 그림을 보고 이거는 간선축인데 그걸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있지도 않는 북극 항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북극 항로를 얘기한들 허공에다 메아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 강원도가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진척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질문 내용과 다르게 아까 우리 노 박사님 이야기했던 내용에 좀 추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 게 있지도 않은 북극 항로가 아니라 북극 항로가 열리기 때문에 강원도의 기회가 더 좋은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극 항로가 열리기 전까지는 부산항을 통해 가지고 항로가 바로 일본을 경유해서 바로 미국으로 가버리거든요. 근데 북극 항로는 환동해를, 동해를 관통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러면 항로상에 있는 항만들의 기항 횟수, 선박들이 들어가는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강원도에 있는 항만들한테 강원도에 왜 항만의 선박들이, 화물들이 안 갔냐 그러면은 배가 잘 안 들어오니까. 부산은 매일 10척이 들어오는데 강원도에 가면은 한 달에 한두 척 들어오니까 물건을 실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극 항로로 이제 항로가 계속 열리게 되면은 횟수가 높아지게 되고, 횟수가 높아지면 저기 더 짧은 곳에 제법 많이 다수의 배가 들어오니까 걸로 보내도 돼.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포커스를 잡아가지고 강원도에서 전략을 짜고 그 전 단계로 이제 극동 러시아 연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강원도 쪽이 더 성산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이 지역이 참 무관심하게 지금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새해는 좀 많은 관심을 좀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국내 다른 이제 대형 항만들과 어쨌든 동해안 지역의 항만들은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강원도가 가져갈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경쟁 전략, 그리고 이제 가능성이 높은 강원 영동 지역의 항만 어디가 있을까요? 노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항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동량으로 본다면 당연히 동해항일 수 있고, 이제 관광 측면에서 보면 그 속초항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물동량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엔 우리가 다른 그 물동량은 없어요. 그 장기적으로 북극 항로를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하나는 유일하게 저는 에너지 망인 것 같아요. 에너지 루트인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우리 동해안 지역에서는 수소 산업을 많이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그 러시아의 천연가스 LNG, 그게 지금 카타르를 통해서 들어올 때는 우리가 20% 정도 더 비싸게 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20년 전에 강원도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하기 위한 그 관망을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무슨 게이트 해가지고 사실은 정치화되면서 사라졌었는데, 동해항은 철저하게 물동량을 에너지 쪽으로 그 차별화를 하고, 속초항은 그 북극 항로가 개항됐을 때 이제 우리가 그
그 설악권하고 금강산권하고 묶어가지고 블라디보스톡과 그 북극 항로를 연계한 관광 항으로 가는 게 뭐 강원도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성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조금 떼고 싶은 거는 제 속초 같은 경우에 결국은 단순한 크루즈가 아니라 카페리 같은 그러니까 화물하고 여객이 같이 타고 오는 선박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그게 현실성이 있고 그 카페리 타는 게 대부분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에서 조금 더 보완만 한다면 그러니까 절반은 관광, 그러니까 여객 플러스 컨테이너가 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해안 같은 경우도 다목적 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 광물을 포커스를 맞추되 지금 강원도가 그리고 동해가 속초가 부산하고 경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산항에서 처리하기 애매한 그리고 빨리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시급성 있는 화물들을 틈새를 노려가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컨테이너 선보다는 카페리선이 훨씬 더 빨리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살리면은 충분히 지금 속초항이 그리고 동해항이 먹고 살만하는 컨테이너 화물들 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관광, 여기는 에너지가 아니라 복합 다목적 항만으로 생각을 하고 틈새를 자꾸 삐져나가면 그게 나중에 어느 정도 효과가 되어서 커지게 된다면 이제 멈추어 있는 뭐 동해 1단계가 2단계, 3단계로 그리고 속초가 1단계, 2단계로 확장이 될 수 있는데 지금부터 그거를 확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러시아산 수산물을 우리가 많이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물들 뭐 예를 들어서 대게, 킹크랩 이런 것들은 다 동해항으로 들어옵니다. 아시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냉동류는 전부 다 부산 감천항으로 가고 있잖아요. 착오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도 지금 이제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우리도 이런 쪽으로 좀 정리가 된다 그러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노 박사님 수소산업 말씀하셨잖아요. 네. 수소산업. 네. 사실 이제 수소산업은 이제 수소에서 이제 뭐 중요한 어떤 이런 산업들을 만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이제 암모니아에서 지금 추출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러한 것들이 주로 이제 뭐 LNG 천연가스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러시아산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격 경쟁이 제일 높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일단은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이것도 한도 관계가 좀 정리가 돼야 뭐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북극 항로를 이제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면 이용하려고 하면은 이제 강원도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인프라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철도하고 도로 인프라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현지에 계시는 분하고 이제 오랜만에 방문한 사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과거에 강원도 왔을 때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오면서 너무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철도나 도로망에 대한 개선이 좀 더 빨리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항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면 뒤에 그 넓은 면적의 물류단지가 필요합니다. 이 강원도의 단점이 그 부분이거든요. 바로 뒤에 산맥이 있어서 이 항만 뒤에 보면 대부분 이미 주거 지역이 있다는 부분이라서 미리 항만의 확장성을 좀 고려한 이 물류단지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기본 계획이라든가 구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수산물 같은 콜드 체인이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의 냉동 창고나 이런 기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산으로 가는 건 멀리 있는데도 부산을 가는 이유는 거기는 이미 냉동 창고가 한 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모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클러스터 효과,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이쪽으로 오고 그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런 냉동 창고에 대한 수요를 꼭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도 차원에서 조금은 마중물 형태로 투자를 좀 해둔다면 그게 이제 마중물이 되어서 민간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려면 이제 수산물, 콜드체인에 대한 어떤 물류 거점으로도 활용이 또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노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강원도 시설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또 노후화되어 있고 시설 개선도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그 행정하시는 분들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는 이런 그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한 관심이 정치인하고 그 행정가들이 어떤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또 바뀌기도 하고 뭐 공무원들은 또
그 자치단체 장들의 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지속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항만을 가지고 본다면 평택항을 한번 주도하셨던 분이 한번 강원도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주사 때 평택항을 이제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었대요. 그분이 최종 나갈 때 국장을 할 때까지도 같은 업무를 계속 봤어요. 그분은 평택항을 얘기하면 그 사람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강원도는 항만 전문가 하면은 사실은 교수 집단에서도 좀 찾기 힘들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항만 전문가가 누구지 하는 그런 셀럽 공무원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너무 이 판가리를 자주 하지 말고 인사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그분한테 맡겨주는 그런 행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동해 같은 경우에는 동해항 주변에 이제 국가 산단도 있고 지방 산단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수십 년 동안에 분양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말 그대로 이제 난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리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북극 항로에 전진 기지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도 좀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는데, 뭐 어떤 분이 있을 때는 열심히 했다가 또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은 뭐 인력풀이 많지도 않은데, 어차피 몇 사람이 해야 되는데, 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좀 하다가 또 바뀌게 되면 안 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도 입장에서도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사실 이거 정권 바뀌면 또 없어질 거 아니야 이러면은 또 관심을 안 갖습니다. 또 이제 그 정치적 성향 때문에 또 관심을 안 갖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책 위주로 행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원도가 이제 지금 염려하는 것들이 북극 항로. 사실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것들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관광이나 지금 말씀하신 연구,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이런 어떤 다양한 분야를 같이 물류와 연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북극 항로를 활성화시키는데 우리가 접근하는데 좀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북극 항로 활성화를 위해서 서브로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환경, 배후 조직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후 조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사실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중심을 잡는 특히 안보나 외교 같은 경우에도 막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일관성 있는 조직을 가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제 생각에는 강원도가 무관심해서 그러는 것 같지만 여기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에 관련된 분야의 이쪽 전문가들이 제법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아마 강릉 원주대학이나 몇 명이 다 이쪽으로 교수로 채용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물류나 항만을 하는 걸 못 봤어요. 연구원에서는 그걸 하고 있었는데. 예. 교수님? 네.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모아서 상식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보이스를 계속 올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 이 어느 집단들이 오더라도 정권들이 오더라도 계속 이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 지금 사실은 제일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질문하고 조금 다른 결입니다만 이 북극 항로는 제 생각에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극동 지역하고 연결은 바로 곧 진행이 될 사항들이거든요. 전쟁이 끝난다면은 그러면은 강원도라면 북극 항로라는 어떤 우산 속에서 북극 항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중물로서 이 극동 러시아나 아니면 대북과 연계된 이런 어떤 물류 플랜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씩 만들면서 궁극적으로는 그게 결국 북극 항로로 연결된다. 뭐 이런 스토리로 연결되는 뭐 프로젝트라든가 용역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면, 그리고 거기 커뮤니티 있는 분들이 인발부가 돼서 같이 만들어 나간다면 그게 하나의 뭐라 그러죠, 가이드라인이 돼서 한 개씩 두 개씩 만들어 나가게 될 거고, 그건 어차피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던 정권이 오더라도,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오시더라도 아니면 지역의 시장님이 오시더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소위 말한 옛날에 큰 나라를 운영했던 나라들 보면은 그런 하나의 기본 계획을 가지고 10년, 20년 꾸준히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지역이나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런 관계없이 나가는데 그걸 좀 이번에 북극항로라는 이름을 붙여서 궁극적으로는 강원도에 이 항만 물류, 아니 해운 물류, 아니면 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그 제안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이 방송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역에서 전문가 활용하는 것이 많이 떨어진다. 많지도 않은데 그나마 있는 전문가들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기 전 직장이었던 강원연구원에도 전문가가 없었죠, 그죠? 없죠. 예. 없죠, 그죠? 그 왜 없었을까요? 동해안에 이제 어쨌든 항만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반도체 산업 한참 얘기하고 수소 산업 얘기하고 있는데 네. 대학에서 반도체 전문가, 수소 전문가 찾기 또 쉽지 않잖아요. 그 나도 이게 그러니까 도정에서 추구하는 산업 정책과 대학의 학과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한동안 강원도에 있는 모든 학교는 관광학과가 있었었죠. 네. 그거는 어떻게 잘 맞아떨어졌어요. 우리가 강원도는 유일하게 몇십 년 동안 관광산업으로 먹고 산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산업으로 이동을 하면서 대학과의 이 매치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북극항로도 강원도에서 10년 전에 블라디보스톡에 극동 연구소 강원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설립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거기 파견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결과물은 미약했지만 조금 전에 이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거기에 데이터라든가 뭐 자원 이런 거를 자꾸 우리가 이용을 하고 방송에 나가고 중앙정부도 강원도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러시아도 강원도가 관심이 있구나 했을 때 뭔가 이제 공모사업화되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이게 강원도 하고 이게 딱 뇌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너무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의지가 중앙정부에 전달이 안 되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기식 강원도민들한테 이 정도는 우리가 하고 있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제가 연구원 생활 30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그런 부분이가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 강원도는 늘 자신이 없어요. 우리 교수님처럼 목소리가 좀 커야 되는데 제가 큽니까? 더 열심히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강원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북극 항로를 지속적으로 뭐 천천히 하더라도 좀 추진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강원도 그리고 이제 자치단체가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문가가 없다. 뭐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강원연구원도 이번에 좀 싱크탱크를 좀 재정비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강원도의 정책 자문은 다 강원연구원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 그러면 역할에 대한 문제가 좀 충분히 주어진다 그러면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질문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강원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대형 항만들, 그다음에 그들과 경쟁도 해야 되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차별화도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강원도 항만, 북극 항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번엔 노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예. 우리가 SOC 특히 이제 항만이나 철도를 얘기할 때 지방 정부에서 목소리를 내도 중앙 정부가 잘 반응이 없습니다. 결국 이런 대규모 국책 사업은 국회의원들의 몫인데 우리 강원도에 국회의원 8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 한 목소리를 잘 못 내세요. 그래서 항만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항만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의원님도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 하던 업무를 좀 중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원도가 백두대간이 있고 접경 지역이 있는데
백두대간은 그 선도권을 경북에 뺏겼고 접경 지역은 벌써 경기도가 가지고 가고 있어요. 북방 경제, 북극 항로에 대한 이니셔티브만큼은 강원도가 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성호 박사님. 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지역에 계신 분은 이쪽에 좀 정치적이나 좀 행정력에 대한 어떤 공백 같은 부분이 이제 큰 이슈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강원도에 있는 항만들이 인천하고 부산하고 경쟁한다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차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드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배우지에 가지고 있는 관광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도 그렇고 동해도 그렇고 이 지역의 그 항만을 좀 특별한 항만, 아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오는 항만, 그리고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그리고 또 아시아 쪽에도 관광지가 발달한 지역은 항만이 뭐 쇼룸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카페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항만을 이용해서 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항만 주변에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한 예로 이제 부산에 가면 기장 가면은 뭐 여러 가지의 아울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화물들 아울렛이든 상품들이 대부분 수입하는 거거든요.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오는 상품들을 수입한 걸 거기 디스플레이에서 쇼룸을 만들고, 그 항만을 통해서 공항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면세점 같은 개념들을 오픈시켜서 이 항만하고 연계시키는 비즈니스를 관광하고 연결해가지고 만드는 걸, 사실은 그걸 인천하고 하려고 몇 번 준비를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했습니다만, 인천이 약한 부분이 관광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적인 부분은 강한데, 그러니까 반대로 강원도는 교통적인 부분이 약하지만은 관광 부분이 강하니까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강원도로 가니까 그 항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닫힌 항만이 아니라 열린 항만이더라. 예를 들어서 속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컨셉을 잡아가지고 추진하면은 그거는 성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감사드립니다. 기후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북극 항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변화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가 가진 지리적 이점과 해양 인프라,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이 이 새로운 항로의 시대에 강원도가 북극 항로의 중심에 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새해에는 강원도가 더 넓은 바다와 더 큰 세계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사반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